한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캄보디아는 한국인 피해자 구출에 협조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멍청하다고 조롱하는 그야말로 완전히 선을 넘어버렸고 한국은 더 이상 참지 않을 명분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한국은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신의 한 수로 별로 힘도 들이지 않고 캄보디아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신의 한 수는 전 세계의 찬사와 존경까지 받으며 캄보디아를 완전히 국가부도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보통 강대국이 개발도상국에 압박을 가할 때는 국제적인 제재를 받기 마련인데 도대체 어떻게 한국만큼은 전 세계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캄보디아를 완전히 위기에 빠뜨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캄보디아 국립은행의 선임 고문인 토마스 웨인라이트 박사입니다. 7년 동안 저는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처음 프놈펜에 도착했을 때 이 도시는 크레인, 먼지, 야망으로 가득 찼어요. 마치 현대를 향해 달려가는 나라처럼 느껴졌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번영을 추구했죠. 저는 그들의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기 위해가 아니라 인도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운명이 항상 허락을 구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2023년 말 캄보디아 권력에 복되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시아누크빌에서는 하룻밤 사이에 신비로운 투자자들이 소유한 거대하고 반짝이는 단지들이 새로운 타워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현지인들은 사람들이 사라진 구역에 대해 속삭이더군요. 제 조수가 조용히 그 중에 한국인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저 조용히 손을 흔들 뿐이었죠. 우리는 경찰 업무가 아니라 경제 업무를 처리하러 왔어. 도대체 그런 걸 왜 상관하는 거야? 그리고 그건 당시에는 논리적으로 들렸죠. 지난 1월 한국 대사관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치 및 강제노동 보도라는 공식 항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부처는 이를 비웃을 뿐이었죠. 한 관계자는 우리 경제는 한국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한국에 협조해야 하죠? 한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에도 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범죄는 경찰이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중앙은행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무시하면 사라집니다. 저는 이것이 고립된 사건이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모든 그래프에서 새로운 패턴, 즉 느리고 조용한 신뢰의 출혈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해 봄 캄보디아의 장관급 회의에서 한 부관이 미소를 짓더군요. 한국이 선진국이자 아시아를 선도하는 국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겐 중국이 있습니다. 방은 웃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 경험에서 오만은 항상 무너진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며칠 후 런던에 있던 전 동료로부터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조심하세요. 프린스 그룹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린내가 나도 너무 나고 있어요. 당신이 함께 엮일까봐 걱정이군요. 저는 불안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프린스 그룹은 만질 수 없는 캄보디아의 스카이라인의 절반을 건설한 제국이었죠. 그런데 이런 제국이 조사를 받는다고요? 도대체 누가 어떻게 그걸 가능하게 했다는 말인가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프놈펜의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은 프로젝트를 동결하고 항공사들은 항공편을 줄이며 대사관 차량은 불안한 그림자처럼 도시를 통과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구린내가 실체로 드러나기 시작되었습니다. 캄보디아의 18개 지역에서 3,400명의 무고한 피해자들이 납치되었고 수십 개의 국적자가 연루된 것으로 파악되었거든요. 가장 소름 끼쳤던 숫자는 수백 명의 한국인이었어요. 일부 피해자들, 어떤 공모자들은 모두 범죄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이건 더 이상 부패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죠. 어느 날 밤 외교 리셉션에서 한 한국 주재원이 낮은 목소리로 저에게 말하더군요. 웨인라이트 박사님, 오래 계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시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곧 해결될 거예요. 그는 고개를 젓더군요.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열하면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한국의 역사는 늘 그래왔죠.
그날 밤 저는 번역 앱을 통해 한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제 화면에는 고문, 구조, 정해 등 헤드라인이 넘쳐났어요. 수만 개의 댓글이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을 보내라. 군대를 보내라. 군대를 집으로 데려와. 저는 놀란 표정으로 끝없이 스크롤했어요. 저는 더 이상 정치를 보고 있지 않았어요. 한 국가가 깨어나는 모습을 보고 있을 뿐이었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거인들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가 아니라 규율과 정밀함으로 이끄는 힘, 분노에서 행동으로 완벽한 템포로 나아갈 수 있는 오케스트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소리치지 않고 준비했거든요. 아침이 되자 푸놈펜 상공의 공기는 고요하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문 밖으로 늪 위에 유리처럼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내다보았어요. 아직은 몰랐지만 서울 어딘가에는 이미 엔지니어, 외교관, 사이버 분석가들이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한 줄의 코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침묵이 깨지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죠. 한국의 작전은 곧바로 시작되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을 때 저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웨인 라이트 박사님, 들어오세요. 부지사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들렸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사람이 모니터 주위에 모여 있더군요. 18가의 도시에서 납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3,0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방을 침묵시키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중 수백 명은 한국인입니다. 재차 듣는 내용이었지만 수백 명의 한국인이 피해자라는 말은 제게 수천 명의 다른 국적의 피해자보다 더욱 강렬하게 들렸어요. 전고가 되자 사방이 가득 찼습니다. 중국 갱단의 인신매매, 사기, 학대 등 각각 지난보다 더 기괴한 보고를 합니다. 수년 동안 데이터로 경제를 측정했지만 그날은 수치가 살아 숨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재무부에서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여러분, 장관은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젊은 보좌관이 속삭이더군요. 장관님, 한국 대사관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관은 거만하게 미소를 지을 뿐이더군요. 한국, 그들의 투자는 적습니다. 우리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해주는 든든한 사업 파트너죠. 방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오만해도 너무 오만했어요. 그 주 후반에 저는 한국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대사는 단호한 악수로 저를 맞이하더군요. 웨인 라이트 박사님, 우리 시민들은 실종되었습니다. 일부는 사망했습니다. 우리는 더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외교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이 문제들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자 그는 곧바로 끼어들더군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시민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의 핑계나 양해는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뉴스를 훑어보았습니다. 화면에 고문과 구조 같은 단어가 번뜩였어요. 그리고 캄보디아와 중국 갱단에 대한 단어도 계속해서 나왔죠. 한 헤드라인에는 시아누크빌 영내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젊은 한국 학생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졌어요. 아무것도 아닌 그 소년의 모습이 저를 거의 며칠 동안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서울이 폭발했습니다. 시위, 청원, 국가적 분노 등 한국 시민들은 정의를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이를 경청했습니다. 경찰을 보내라, 집으로 데려와라, 돈을 내라. 발언 하나하나가 북소리처럼 느껴졌고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 내부에서는 관리들이 여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뿐이었어요. 한 고위 은행가는 손을 흔들며 과잉 반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감정적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요. 하지만 규율이 따를 때 감정은 산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것을 정말로 증명한 국가죠. 그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다음 주가 되자 저는 변화의 첫 징후를 보았습니다. 캄보디아 내의 한국인 관광객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호텔은 텅 비어 있었고 항공사는 취소를 보고했으며 건설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로 국민 대통합의 노력으로 캄보디아를 벌하기 시작했던 거였죠. 캄보디아 장관은 일시적인 공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하는 일, 즉 조직적인 침묵과 의도적인 후퇴를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소리친 것이 아니라 조용히 체계적으로 올가미를 조이고 있었거든요. 컨퍼런스 콜 중 런던의 한 동료가 제게 서울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라고 묻더군요. 저는 한국은 그들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집중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화 한 번 내지 않고 냉철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허공에 떠 있었어요. 준비는 정밀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은 정밀함은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고위 관리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한국이 보이콧으로 우리를 겁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겁줄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만 하면 돼요. 그는 이해하지 못한 채 찡그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빈 항공편, 얼어붙은 투자, 슬픔에서 전략으로 바뀌는 헤드라인 등의 징후가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이건 캄보디아가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은 순간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진작에 한국의 유감을 표하고 한국인 피해자들을 구하는 데 진심으로 노력했다면 어쩌면 한국은 이 정도 조치까지는 취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캄보디아는 한국의 침묵을 항복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침묵은 약점이 아니라 경고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가 깨달았을 때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본격적인 방역은 이메일 한 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조심하세요. 라고 적혀 있더군요. 영국 재무부가 본격적으로 프린스 그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국 재무부의 전 동료인 엘리너 프레시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런던은 항상 누군가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토마스, 제 생각에는 캄보디아에서 어서 빠져나오는 게 좋겠어요. 뭔가 움직이고 있어요. 강력한 무언가가 말입니다. 그 문장은 밤새도록 저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프놈펜은 시장, 오토바이, 씹을 만큼 두꺼운 열기 등 정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 내부는 긴장된 분위기였어요. 이사회 회의 도중 한 관계자가 런던이 프린스 그룹을 조사하고 있다. 라고 중걸거리더군요. 주지사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말도 안 돼요. 프린스 그룹은 우리의 기반이에요. 그들이 없었다면 캄보디아 경제도 없어요. 그랬습니다. 범죄의 중심이 있는 프린스 그룹은 캄보디아 GDP의 50%를 차지할 만큼 캄보디아 정부는 중국의 범죄 수익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중국 갱단의 범죄를 모른 척 눈 감아주고 있었고 한국의 항의도 전부 무시해버렸던 거였죠. 그래서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확인해 봐야 할지도 몰라요. 영국은 정말로 그들을 조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쩌면 캄보디아는 이제 범죄 수익에 의존하는 행위 따위는 그만둬야 할지도 모르죠. 더 늦게 전에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저를 차단했습니다. 박사님, 그들이 캄보디아의 스카이라인을 만들었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중국에 검은 돈이 없다면 캄보디아 발전도 없습니다.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늦게 제 분석가 중 한 명인 마이클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사님, 뭔가 이상해요. 프린스 그룹 계좌가 홍콩, 런던, 심지어 세이셸까지 큰 금액을 옮기고 있어요. 저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얼마나 큰가요? 수억 달러요. 순환이체로요. 그들은 뭔가 준비하는 것 같아요. 저는 불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있단 말인가요? 그날 밤 저는 엘리너의 메일을 다시 읽었습니다. 뭔가 움직이고 있는 게 확실했어요. 그래서 저는 엘리너에게 전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토마스,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제 캄보디아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참여하고 있어요. 법무부, 재무부 모두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사기, 암호화폐, 쉘 회사. 지금 모든 강대국들이 캄보디아 범죄에 대한 연결고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찡그렸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진지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동남아 국가 국민들이 피해자였을 때는 모두가 침묵했어요. 그러나 한국인 피해자가 발생하자마자 강대국들이 전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현재 21세기에서 한국인들을 건드렸다간 어떻게 되는지 전 세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날 밤 메콩강에는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프린스 그룹이 지은 프놈펜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 위로 번개가 번쩍이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빛에 새겨진 무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에도 제국이 속삭임 한 번에 나가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속삭임은 한국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죠. 마침내 10월 14일 오전 5시 42분 런던에서 온 메시지, 워싱턴에서 온 메시지, 서울에서 온 메시지 등 세계의 암호화된 메시지가 제 받은 편지함에 나타났습니다. 각각 같은 제목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헬리오 작전 실행. 첫 번째 파일을 열었을 때 맥박이 빨라졌습니다. 프린스 그룹과 천주 회장, 국제 제재가 발동되었습니다. 146개 자회사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12만 7천 개의 비트코인이 압수되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숨을 쉬며 화면을 응시했어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금융 유출 사고였고 서울도 그 일부였습니다. 캄보디아 중앙은행 내부에서는 즉각적인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조정되었습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영국, 미국, 한국이 같은 순간에 우리의 자금을 빼냈어요. 캄보디아 총재가 종이처럼 창백한 제 책상 위에 몸을 기울였습니다. 누가 시작했나요? 그가 요구했습니다. 저는 대답하기 전에 망설였어요. 신호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워싱턴이나 런던보다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한국, 정확하고 규율이 엄격하며 항상 과소평가된 한국이었습니다. 알고 보면 한국의 기술력과 수준은 미국이나 영국을 훨씬 압도하고 있었고 이번 기회에 한국은 그것을 직접 증명했던 거였죠. 몇 시간 만에 한국 네트워크가 가동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에는 부산, 대전 판교의 서버가 인터폴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으로 동기화되는 디지털 집행 프로토콜을 활성화했어요. 다른 어느 나라도 그렇게 빨리 실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논쟁하는 동안 한국은 그저 실제로 움직여서 결과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의 고도로 발전한 블록체인 분석 시스템은 프린스 그룹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한 모든 숨겨진 계정, 모든 유령 회사, 모든 해외 송금을 식별했어요. 그리고 오전 10시가 되자 한국 정부의 공식 성명이 전 세계에 반경되었습니다. 한국 대변인의 어조는 거의 수술적인 것처럼 차분했어요. 이것은 보복이 아닙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의 청렴성 회복입니다. 이 문구는 오만함 없이 의도적으로 표현된 것이었습니다. 서방 언론도 이를 인정했어요. 한 헤드라인에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제 집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6시간 만에 캄보디아 및 중국의 범죄에 대한 압도적인 보복을 성공했고 이는 글로벌 규제 당국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지휘센터에서는 한국인 기술자들이 시계처럼 일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대시보드가 한국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과해 세계 대륙의 금융원장을 스캔하는 데이터 스트림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이걸 어떻게 설계했나요? 런던의 엘리너에게 물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한국은 몇 년 전에 진작에 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AI, 위험 모델링과 통합된 국가 수준의 자금 세탁 방지 플랫폼입니다. 서울은 2020년부터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랑한 적이 없죠. 그게 한국의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아무래도 그들은 과소평가받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적들을 압도해버리죠. 서방 규제 당국이 아직 성명서를 작성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프놈펜의 부동산, 마카오의 쉘 회사, 취리히의 암호화폐 금고 등 프린스 제국 전체를 지도화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모든 범죄 조직의 계좌 노선이 어두워졌어요. 한 한국 관계자는 상처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 전에 동맥을 폐쇄했습니다. 라고 완벽하게 설명하더군요. 프놈펜에서는 공황이 뉴스 자체보다 더 빠르게 퍼졌습니다. 트레이더들은 거래가 실패하자 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언론은 일시적인 혼란이라며 이를 돌리려 했지만 전 세계는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움직일 때 시장은 이를 따랐죠. 전고 무렵 저는 엘리너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토마스, 그녀가 말했습니다. 런던 재무부는
한국의 리더십을 비공개로 인정하고 싶어 합니다. 한국은 몇 분 안에 중국 갱단의 모든 서버 노드를 조정했어요.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죠. 런던은 몇 주 걸렸을 거예요. 저는 24시였습니다. 프린스 그룹은 어떻게 되었죠? 완전히 갇혔어요. 그녀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모든 계정, 모든 재산이 동결되었어요. 범죄의 한 가운데에 있는 프린스 그룹의 범죄 수익은 그대로 압류당하게 되겠죠. 한국의 휘파람 한 번에 말이죠. 그날 저녁 캄보디아의 모든 바와 공항 라운지에서는 글로벌 금융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 앵커는 이를 가장 잘 요약했죠. 미국은 권한을, 영국은 정보를 제공했지만 한국은 실행을 제공했다. 지금도 저는 캄보디아 은행 내부의 좌절의 소리, 즉 서버가 고장나는 소리, 권력이 영구적이라고 생각하는 부패 권력들의 조용한 불신을 기억합니다. 한국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부패를 기반으로 한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마지막 타격은 초강대국이 아니라 한때 반도체를 건설했다가 이제는 더 강한 것을 건설한 국가인 신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나중에서야 그들은 더욱 소름 돋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10월 18일이 되자 프놈펜은 자유 낙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은행은 문을 닫았고 ATM은 비어 있었으며 천주 제국의 프린스 그룹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국제 송금은 동결되고 유동성은 사라졌어요. 저는 데이터를 흘끗 보았습니다. 이건 제재가 아니에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금융폭탄이에요. 48시간 만에 캄보디아의 외환 보유고는 거의 90% 감소했습니다. 한편 캄보디아 중앙은행에서는 공황이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우리는 하룻밤 사이에 24억 달러의 자산을 잃었습니다. 한 부총재가 외쳤습니다. 싱가포르도 신용 한도를 줄였습니다. 총재가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어떻게 한국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죠? 저는 한국은 당신이 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그 자체를 구축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당신은 한국의 선을 넘으면 안 됐던 거였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혼란이 방을 휩쓸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엔진, 블록체인 모니터, AI 추적 코드 등 이건 모두 한국 것이에요. 그들은 모든 것을 구축했죠. 한국은 어디에나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도망칠 수 없는 것이죠. 라고 저는 추가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당신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당신이 더 잘 알겠죠. 한국은 총알을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기화된 정밀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죠. 정고가 되자 서울의 발표는 시장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추가 보이콧 검토 중이었습니다. 이제 프린스 그룹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를 것이라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발표 6시간 만에 캄보디아의 1000개가 넘는 쉘 기업이 사라지고 39개 건설 프로젝트가 동결되었으며 취리히에서 홍콩으로 향하는 26개의 해외 계좌가 잠겼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주요 파트너들은 서둘러 이를 준수했어요. 한국의 시스템은 위협하지 않고 실행에 옮겼고 그대로 모든 것을 계획대로 해낸 셈이었죠. 태국과 베트남 언론이 폭발했습니다. 한국 사이버 부대가 먼저 움직입니다. 프놈펜에서 서울에 보이지 않는 작전, 소문은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AI 기반 모니터링 프로토콜인 이지스9은 아시아 전역의 불법 거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입력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돈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캄보디아 내에서 중국이 운영하는 범죄 네트워크가 붕괴되었습니다. 베이징의 플랫폼 아래 구축된 캄보디아의 결제 서버는 오프라인 상태였습니다. 1200개 이상의 계정이 동결되었고 36억 달러의 더러운 자금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공황은 시아누크비를 휩쓸었어요. 한국의 압박에 위기를 느낀 범죄자 수백 명이 도주하여 고급 자동차와 데이터 센터를 그대로 버려둔 채 꽁무니를 뺐습니다. 한때 갱단이 돈을 지불했던 현지 경찰도 이젠 총을 안쪽으로 돌려 그들을 먹여 살린 바로 그 중국 갱단들을 체포했습니다. 자신들이라도 살고 보자 이거였죠. 그야말로 한국의 작전은 천재적이었던 거였죠.
한국 언론은 이를 디지털 봉쇄라고 불렀습니다. 서구 분석가들은 이를 예측 불가능한 공격이라고 불렀죠. 어느 쪽이든 효과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의 부동산 지수는 43% 하락했고 외환 보유고는 18% 급감했으며 한때 120억 달러에 달했던 천주 제국의 가치는 6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었거든요. 전체 구조물은 단 한 번의 폭발도 없이 무너진 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긴급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주지사는 관자놀이를 문지르더군요. 우리는 모든 것을 잃고 있습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여기 오지도 않았어요. 캄보디아에 오지도 않고 우리를 원격으로 완전히 붕괴시켜 버렸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원래 그렇게 싸웁니다. 지능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던 새벽, 서울에서 마지막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프린스 아모하페 지갑이 추적되었습니다. 해외 체인을 통해 숨겨져 있던 4만 1천 개의 동전이 11초 만에 완전히 동결되었어요. 저는 그렇게나 막대한 불법 자금을 자랑하던 프린스 그룹의 숫자가 0으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군대나 폭탄이 아닌 코드, 규율을 흔들리지 않는 도덕적 명확성으로 부패를 물리친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정의로 바꿨어요. 그리고 사실상 전 세계가 한국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죠. 그러나 한국은 더 큰 것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의 거대한 계획을 그 다음 날이 돼서야 인지하고 완전히 경악을 하고 말았죠. 캄보디아 내의 정전은 예고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놈펜의 불빛이 하나둘씩 깜빡이고 희미해져 죽어갔어요. 은행지구에서 시작된 정전은 공항, 부처, 마지막으로 총리 관저까지 번졌습니다. 20분 만에 수도 전체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아파트 창문에서 저는 스카이라인이 정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캄보디아 비서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캄보디아의 스위치를 만든 사람들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을 뿐입니다. 2년 전 한국은 캄보디아 최초의 전국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완성했는데 이 네트워크는 에너지 낭비를 37% 줄이고 재생 가능한 마이크로 그리드를 통해 자본의 80%를 전력으로 공급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우정과 박애주의, 그리고 현대화의 상징인 한국의 선물이었죠. 하지만 캄보디아가 공개적으로 중국 편에 서서 모든 공동 프로젝트를 동결하자 한국은 모든 유지 보수 계약을 철회해야 하고 대전에 있는 에너지 사령부의 원격 접속을 중단했습니다. 결국 에너지부의 긴급회의에서 혼란은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한 캄보디아 엔지니어는 그리드가 응답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동으로 재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차관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당장 한국에 전화해. 또 다른 엔지니어는 그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아예 우리를 시스템에서 차단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이러니의 무게를 느끼며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변압기부터 AI, 로드 밸런서에 이르기까지 캄보디아는 네트워크 전체가 동남아시아에서 누구도 운영할 수 없는 한국산 플랫폼인 K-파워 파워링크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감히 한국의 오만한 태도를 보였던 거였죠. 새벽이 되자 수치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캄보디아에 43개의 병원이 정전되었습니다. 62개의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어요. 정이나 깨끗한 물이 없는 180만 명 이상의 주민들, 심지어 공항의 활주로 조명도 고장났습니다. 12시간 이내에 총 손실액은 4억 3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비용은 심리적인 문제였어요. 서울에서 무역부는 완벽하게 표현된 단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캄보디아에 무상으로 지어준 인프라에 대한 일상 유지 보수는 국제규정 준수 문제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을 기다리는 동안 완전히 중단될 것입니다. 이건 위협도 아니었고 단지 정확하게 작성된 관료주의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 전체는 이를 권위선언으로 해석했죠. 그날 오후 저는 에너지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한국의 전력 차단으로 인해 에어컨이 꺼져서 그의 관자놀이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웨인라이트 박사님,
그는 쓴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처벌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보복을 가하고 있다고요.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갑질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장관님. 이건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는 말문이 막힌 채 저를 응시하더군요. 당신은 의존을 구축했고 그들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건 처벌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한편 한국 대사관의 한국 엔지니어들은 고효율 발전이 하나로 건물에 차분하게 전력을 공급했습니다. LED 투광등이 죽어가는 바닷속 등대처럼 강을 가로질러 빛을 발했어요. 현지 기자는 캄보디아 수도는 어둠 속에 잠겨 있지만 빛은 있습니다. 라고 속삭이더군요. 그야말로 굴욕이었어요. 혼란에 둘러싸인 밝은 질서의 섬, 온라인의 이미지가 퍼졌습니다. 그 주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공유된 사진이 되었죠. 외신들은 경외심과 불편함으로 반응했습니다. 가디언은 이를 기술 외교의 대가라고 부르더군요. 태국 방콕 포스트는 캄보디아는 주권이 서울에 배속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드디어 알게 되었다라고 썼습니다. 베이징의 언론사들조차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인프라가 국제 표준에 맞게 구축되어 있어 중국이 여전히 모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야말로 중국이 캄보디아를 돕겠다고 나서봤자 결국 실패한 채 전 세계적인 굴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던 것입니다. 그날 밤늦게 차관이 다시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모욕하고 있어요. 라고 그는 말하더군요. 당신은 한국과 협상할 수도 있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한국은 3초 만에 캄보디아를 부셔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죠. 하지만 당신은 그런 한국을 계속해서 무시할 뿐이었습니다.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속삭였어요. 불이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남았죠? 저는 강 건너 빛나는 한국 대사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이 결정하면 불은 들어옵니다. 그러나 지금 납치되어 있는 한국인 피해자들을 전부 한국으로 보내줘야 하겠죠. 지금 당장 말입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캄보디아의 도시는 며칠 동안 어두웠습니다. 병원들은 발전기를 배급했고 교통신호는 실패했으며 열대성 더위로 인해 시장은 망가졌어요. 그리고 캄보디아가 살아있는 생지옥으로 변했을 때 서울에서 정책 조정 시 기술 지원 가능이라는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장관은 이제야 자신들이 협상을 가리고 말고의 처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완벽하게 인지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는 기회를 또다시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는 어찌됐든 중국이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고통받는 캄보디아 시민들의 절규를 그대로 무시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캄보디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에 한국은 눈도 깜빡하지 않고 또다시 카드를 하나 꺼내들었어요. 그건 건조한 파이프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는 못했어요. 하지만 12시간 만에 수도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수도꼭지가 쌕쌕거리고 화장실이 물을 내리지 않으며 분수가 중류에서 말라버렸습니다. 일시적입니다. 공공사업부 장관이 이마에서 땀을 닦으며 말하더군요. 펌프가 곧 재가동될 것입니다. 하지만 펌프는 절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긴급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테이블 주변에서 논쟁을 벌였어요. 제어 시스템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외쳤습니다. 모든 메인 펌프는 한국산입니다. 또 다른 엔지니어는 소프트웨어가 잠겼어요. 조작 패널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방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는 거의 10년 동안 펌프, 역과, 플랜트, 스마트 압력 그리드 등 캄보디아의 물 인프라 전체를 서울의 선물인 K메콩 물 관리 프로젝트로 설계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캄보디아는 전국의 74%의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매일 320만 톤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와의 관계가 악화되자 한국은 부산에 있는 클라우드 서버를 통한 유지 보수 접속을 일시 중단해버렸어요. 이건 위협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베풀어 주던 것을 도로 가져가기만 했을 뿐입니다. 전고가 되자 혼란이 수도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병원들은 물 배급을 시작했어요. 학교는 문을 닫았습니다. 식당들은 설거지도 못해서
아예 장사 자체를 할 수 없었어요. 한국이 물을 잠그면서 첫날 손실 추정치는 2억 8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는 언론이 도착했을 때 발생했어요. 기자들은 답변을 요구하며 국토부 정문 밖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한 엔지니어는 백업 필터도 한국 펌웨어로 작동합니다. 그들의 암호화 키 없이는 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속삭이더군요. 오후 2시 한국환경부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캄보디아의 보안 위험과 주최 당국의 비협조로 인해 프로젝트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분노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침착한 정확성. 몇 시간 만에 전 세계 헤드라인인 한국 메콩강 프로젝트 중단이 장악되었죠. 그날 저녁 공공사업부 장관이 복도에서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더군요. 한국은 우리를 모욕하고 있어요. 수도를 완전히 끊어버렸다고요. 이건 비인권적입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장관님. 당신이 한국의 말을 끊은 날이 기억나지 않나요? 그때 당신은 이미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턱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고칠 수 없나요? 어쩌면 한국의 수도 인프라는 것만 그럴듯하지 단순한 시스템일 것입니다. 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인 로그인 없이는 패널을 열 수조차 없어요. 한편 한국 9호 컴보 트럭이 프놈펜 외곽으로 굴러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의도는 계약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생수를 배달하는 것이었습니다. K물 9호대라고 표시된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시민들에게 직접 물품을 나눠주었죠. 한국은 잘못은 캄보디아 정부가 한 것이고 시민들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참혹했어요. 캄보디아 정부는 자국 수도에서조차 무력해 보였고 한국은 자비롭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캄보디아 시민들조차 자국 정부보다 한국의 존경을 표했을 정도니 국민들의 지지조차 못 받는 캄보디아 정부의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외신들은 이를 인도주의적 지배라고 표현했습니다. CNN은 서울의 시스템을 깨끗하고 의도적으로 절단된 기술적 탯줄에 비유하더군요. 서구 분석가들조차 이 지역의 어느 나라도 한국의 정수 기술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단순한 엔지니어링이 아니라 정밀 외교였죠. 얼마 후 기온이 섭씨 3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시민 불안이 시작되었어요. 사람들은 빈 양동이를 들고 다니며 물을 외쳤습니다. 그럴 때 한국이 나서 그들에게 생수를 나눠줬죠. 한국 트럭이 이 보급품을 나눠주는 사진은 캄보디아에서 매우 유명해졌고 민심은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에 인프라 복구를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은 한 줄로 완전한 투명성과 파트너십을 준수한다면 운영을 재개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아무도 그 의미를 오해하지 않았어요. 한국인 피해자들을 지금 당장 서울로 돌려보내라는 거였죠. 이쯤 되자 캄보디아 총리는 입술이 바싹 말랐어요. 그리고 이는 중국에 대한 절박한 요청으로 이어졌죠. 얼굴이 창백하고 목소리가 떨린 캄보디아 외무장관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중국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침묵이 이어졌어요. 마침내 중국 외교관은 차가운 어조로 대답했거든요. 우리는 한국의 운영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컨소시엄을 이끌고 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장관의 손이 떨렸습니다. 캄보디아는 자칭 후견인인 중국조차도 한국에 감히 도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상무부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분위기는 숨이 막혔어요. 한 관계자는 한국의 철수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쇄된 메모에서 큰 소리로 읽었죠. 한화 인프라텍, 현대건설, K-워터 컨소시엄을 포함한 모든 한국 인프라 기업이 즉시 운영과 자산 이전을 중단했습니다. 그 수치는 엄청났습니다. 캄보디아 전역에서 진행 중이던 12개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가 중단되었습니다. 5개의 수력 발전소가 폐쇄되었고 4개의 산업 단지가 건설 중에 얼어붙었습니다. 총 손실액은 87억 달러가 넘는 상황이었어요.
산업부 장관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우리는 그들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의 대리인이 조용히 대답했죠. 우리가 직접 그들에게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장관님. 이건 한국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한 문장은 판결처럼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한국의 철수는 시끄럽지 않았고 정밀했어요. 한국 기업의 건설 크레인은 이동 중 멈췄습니다. 물류 허브의 전원이 꺼졌죠. 서울에 본사를 둔 모니터링 AI가 제어하는 스마트 공장 시스템은 원격으로 비활성화되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한때 활기를 띠던 한국 기업 공장의 조립 라인은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아누크빌의 22,000명의 근로자가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죄다 공장을 멈추고 돌아가면서 이들은 한순간에 실업자가 되었거든요. 한 감독관은 기자들에게 기계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기계를 움직일 수도 없어요. 기계 시스템은 서울에 의해 비밀번호로 잠겼거든요. 한국의 정확성에는 악의가 없었고 결과만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본과 유럽 투자자들조차 현재 글로벌 미디어에서 코리아 스탠다드라고 부르는 것에 얽히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했어요. 괜히 한국에 반하는 짓을 하다가 한국에 밑보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었죠. 심지어 한국이 움직인 곳에서는 다른 투자자들도 뒤따랐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문을 통해 외국인 엔지니어들이 호송차를 타고 떠나고 공장이 문을 닫고 포트 크레인이 공중에 얼어붙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캄보디아 보좌관이 제 옆에서 한숨을 내쉬더군요. 한국은 작아야 했어요. 실제로 작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은 거대한 국가들보다 더욱 압도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건가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돌아서서 대답했습니다. 작다고 약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건 더욱 효율적이라는 뜻이죠. 그걸 너무 늦게 깨달으셨네요. 한편 캄보디아의 경제 붕괴는 가속화되었습니다. 시멘트 수출은 61% 감소했습니다. 에너지 생산량은 35% 급감했죠. 외국인 직접 투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0%로 떨어졌습니다. 세계은행의 긴급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GDP는 12.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전시 경제에 사용되는 수치였습니다. 캄보디아는 지금 당장 전쟁을 치르더라도 이 정도 경제 괴멸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럼에도 기자회견에서 캄보디아 총리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재건할 것입니다. 한국은 필요 없어요. 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정전으로 인해 마이크가 연설 도중 또다시 차단되었습니다. 기묘한 상황이었죠. 한국이 필요 없다면서 캄보디아는 한국 없이는 총리가 연설 하나조차 제대로 못했거든요. 밖에서는 시위대가 대한민국에 사과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많은 시위대가 그들이 우리에게 빛을 주었다. 그들을 데려와라 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한때 서울을 주니어 파트너가로 텀토로 치부했던 캄보디아는 이제 서울의 귀환을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싱가포르의 한 경제학자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산업은행들조차 캄보디아에 대한 대출을 중단했습니다. 한국의 도덕적 권위는 너무 강합니다. 이제 우리 편은 없어요. 저는 깜짝 놀라며 선을 응시했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은 더 이상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거의 중력적인 것이었어요. 철수하는 행위만으로도 동남아시아의 힘의 지도가 다시 그려진 셈입니다. 중국조차도 한국의 눈치를 슬슬 보며 몸을 웅크렸죠. 그렇게 다음 날 프놈펜은 유령처럼 변했습니다. 건설 현장은 반쯤 지어졌고 크레인은 햇볕 아래서 녹슬었습니다. 산업단지로 이어지는 도로는 텅 비어 있었죠. 한국 기업들의 31억 달러 규모의 합작 투자로 한때 호황을 누렸던 메콩 산업 회랑은 이제 버려진 콘크리트 기둥이 자부심의 묘비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고위 관리를 만났습니다. 웨인라이트 박사님,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빨리 우리를 마비시킬 수 있는 게 가능한가요? 아무리 우리가 개발도상국이고 한국과는 레벨이 다른 국가라곤 하지만 그래도 캄보디아는 주권을 행사하는 하나의 국가라고요. 제가 대답했죠. 그들은 당신들을 마비시키지 않았어요. 당신들은 그저 유일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에서 스스로를 분리했을 뿐입니다. 더 쉽게 말해 드릴까요?
당신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저는 거의 어둠 속에 있는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이제 겸손함을 배우셨나요? 이젠 굴욕을 참는 법을 좀 배우셔야 할 것 같네요. 한국 인질들을 전부 서울로 돌려보내고 한국에 직접 무릎 꿇고 비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음 날 캄보디아 국영 텔레비전은 서울에 대한 영상을 방영했습니다. 우뚝 솟은 고층 빌딩, 넌 스카이라인, 자동화된 지하철이 빛의 정맥처럼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영상 아래에는 크메르어로 된 캡션이 적혀 있더군요.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된 권력, 한국에 대한 간접적인 항복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날 저녁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오만의 제국은 폭탄이 아니라 침묵으로 무너졌습니다. 캄보디아는 한때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에서 불이 들어올 때까지만이었죠. 불이 꺼지자 캄보디아의 모든 것은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죠. 아침 9시가 되자 군중들이 캄보디아 뱅크 본사 밖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이 관계를 끊었다고 속삭이며 인출 전표를 움켜쥐었어요. 몇 분 만에 전화와 무정의를 통해 공포가 퍼졌습니다. 시스템 장애, 은행 붕괴, 첫 번째 공포의 물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9시 12분, 저는 중앙은행으로부터 떨리는 전화를 받았어요. 부총재는 인출금이 분당 20억 리엘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60초마다 50만 달러가 빠져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라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 속도라면 48시간 안에 파산할 것입니다. 현금 인출 자체도 불가능해질 거예요. 전고가 되자 은행 3개의 지점이 텅 비어 있고 금고가 벗겨졌습니다. 캄보디아 고객들이 잠긴 유리문을 두드리는 동안 경찰은 경계를 서 있었습니다. 재무부 장관은 시스템이 안정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저는 데이터를 확인했는데 예비금은 인출액의 5%에 불과했어요. 심지어 한국의 금융단절은 모든 국제 결제 경로를 조용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정말로 국가부도가 나게 생긴 캄보디아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자체도 없는 셈이었어요. 물론 도와줄 국가도 없겠지만 말이에요. 한국은 소음도 경고도 없이 한 나라의 생명줄을 두동강 내버린 거였어요. 이것은 공격이 아닙니다. 라고 저는 위기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정밀 수술입니다. 한국은 캄보디아를 완전히 해부했어요. 오후 1시 30분, 캄보디아 뱅크의 CEO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 기자들과 마주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일시적인 불안정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군중이 폭발했어요. 누군가가 어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라고 외쳤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한국은 캄보디아와의 모든 금융 협력을 종료합니다. 라는 헤드라인을 보여주며 휴대폰을 들어 올렸어요. 안에서 장관들은 베이징으로 누윤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대답은 빠르고 차가웠습니다. 노코멘트. 중국도 한국의 지배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대로 캄보디아를 버리는 선택을 했던 거였어요. 한 보좌관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작다고 약하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건 정확하다는 뜻입니다. 해질녘이 되자 모든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다운되었습니다. 한국의 인증 네트워크가 없었다면 카드도 작동하지 않았고 전신 송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 은행 인프라의 72%가 한국산 프레임워크에 구축되어 있었고 이제 한국이 모든 통신을 끊자 캄보디아는 서버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캄보디아의 모든 주유소가 문을 닫고 급여가 동결되었으며 병원에서는 현금만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 공식 보고서에 처음으로 팽크레언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5시간 만에 120억 달러가 사라졌어요. 결국 아침이 되자 캄보디아 뱅크는 사라졌습니다. 24시간도 채 버티지 못했던 거였죠. 그들의 웹사이트에는 시스템 유지 보수 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장례식 공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외국 기업들은 하룻밤 사이에 캄보디아에서 도망쳤어요. 한국, 일본, 유럽 투자자들은 모두 철수하여 절반만 지어진 공장과 크레인을 침묵시켰습니다. 심지어 중국 섬유 소유주들도
한국의 파급 효과에 대한 두려움에 문을 닫았어요. 프놈펜 주가지수는 46% 하락했는데 이는 보통 전시에만 볼 수 있는 폭락이었죠. 그날 밤 싱가포르에 있는 한 동료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국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국가가 또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나라만이 가능합니다. 그건 한국이죠. 캄보디아가 아니라 다른 선진국이었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인을 건든 것은, 그리고 건들고도 오만한 태도를 보였던 것은 캄보디아 국가 역사상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자정이 되자 저는 창문 앞에 섰습니다. 스카이라인은 검고 비어 있었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때 한국을 조롱했던 도시는 이제 촛불로 살아남았습니다. 한국은 공격하지 않았고 단순히 연결이 끊었을 뿐임에도 국가 하나가 완전히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정말로 소름 돋았던 점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죠. 발표는 정확히 오전 10시에 이루어졌는데 짧고 공식적이며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프린스그룹과 관련된 자산 912억 원을 공식적으로 동결했습니다. 글로벌 기준으로는 그 수 자체가 적었지만 그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이 금액은 캄보디아 뱅크 전체 국제 거래량의 23%를 차지했거든요. 결국 몇 초 만에 시장은 위험을 감지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반응했습니다. 프놈펜 전역의 화면은 붉게 변했어요. 수치가 쏟아져 들어오는 동안 저는 중앙은행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5억 달러의 긴급 유동성,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부총재가 물었습니다. 방은 조용했습니다. 마침내 총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준비금은 이미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진실은 무자비했어요. 한국은 캄보디아 경제를 먹여 살리는 마지막 판막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오히려 국제적인 칭찬만을 받았죠. 한국은 불법 자금을 동결했어요. 그러니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을 방지하고 범죄자들에게 정의의 철퇴를 가한 착한 편이었고 오히려 공격을 당한 캄보디아는 맞아도 싼 놈 취급을 당할 뿐이었죠. 같은 날 오후 한국 정부의 성명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2차 제재 검토 중입니다. 이 문구만으로도 금융센터 전반에 걸쳐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몇 시간 만에 일본, 싱가포르, 유럽연합은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 재평가를 발표했습니다. 해질녘까지 42개 다국적 기업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중단했습니다. 도미노 효과는 그 정확성 면에서 끔찍했고 누가 첫 번째 타일을 밀었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재가 아니야. 저는 중얼거리며 데이터를 훑어보았다. 이건 포위야. 캄보디아 부지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봉쇄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더 나쁩니다. 도덕적 격리를 뜻하죠. 만약 한국이 포위를 푼다고 해도 다른 국가들은 더 이상 캄보디아를 돕지 않을 것입니다. 캄보디아는 국제적인 왕따가 되어버렸어요. 한국의 움직임은 시끄럽거나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첨단 경제에 필적하는 규율의 표시인 수학적 조치일 뿐이었죠. 금융 인텔리전스 네트워크는 서울에 구축된 AI 기반 컴플라이언스 그리드를 통해 런던에서 싱가포르까지 실시간 정산 데이터를 연결했습니다. 한국이 새 계좌를 동결했을 때 그건 관료주의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지 않게 되었어요. 전 세계 관찰자들은 이를 한국형 제재 정밀도 모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강제가 아니었어요. 매우 정교했죠. 한국은 신뢰성을 무기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자국의 시스템에 대한 순수한 신뢰를 통해 동맹국을 결집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쿄의 한 기자는 한국이 떠나면 자본이 떠난다 라고 썼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경제학자들이 이를 아시아에 보이지 않는 방화벽이라고 불렀죠. 미국 재무부도 나중에 유출된 내부 메모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규제 무결성은 글로벌 금융 안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캄보디아 내부에서는 패닉이 깊어졌어요. 한때 진보의 상징이었던 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이제 얼어붙었습니다. 서울에 본사를 둔 물류 AI가 항만 자동화를 중단했어요. 스마트 그리드 변전소가
오프라인에서 깜빡이며 도착하지 않는 한국산 유지보수키를 기다렸습니다. 한국산 반도체로 구동되는 국가 데이터센터 건설은 72%의 완공률로 멈췄습니다. 결국 캄보디아는 단 일주일 만에 4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어요. GDP 손실은 31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국가 경제의 거의 8%에 해당했습니다. 긴급회의에서 총리는 테이블을 쾅 두드렸습니다. 그들이 우리 목을 조르고 있어요. 그가 외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총리님. 한국은 그저 누가 코드를 가지고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 사실 관계를 제대로 알았다면 더 늦기 전에 항복을 외쳐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캄보디아가 붕괴할수록 한국의 글로벌 명성은 치솟았습니다. 서구 분석가들은 소프트 파워 집행의 대가라고 극찬했어요. 서울 증시는 한국의 외교가 반도체만큼이나 정밀하다는 투자자들의 신뢰에 힘입어 하룻밤 사이에 2.3% 상승했습니다. 캄보디아가 위기에 빠진 반면 한국 경제는 도덕적 권위에 힘입어 탄력을 받았다는 아이러니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수치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의 외환 보유고는 11.3% 감소했고 관광 수입은 67% 감소했으며 15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인 투자는 0건이 되었습니다. 푸놈펜은 유령 도시처럼 보였어요. 건설 크레인이 공중에 얼어붙고 호텔이 텅 비어 있으며 택시가 유유 상태이며 그 어떤 통행금지 시간보다 고요함이 더 짙었어요. 중앙은행 내부에서 총재는 움직이지 않고 모니터를 응시하더군요. 웨인라이트 박사님,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현금이 전부 떨어질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대로라면 나흘도 못 버팁니다. 부총재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사일? 우리는 10년 동안 성장했어요. 저는 그를 한심스럽게 바라볼 뿐이었죠. 한 젊은 분석가가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총재님, 중국이 자본을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이 얼어붙었습니다. 얼마나요? 총재가 물었습니다. 3일 만에 120억 달러입니다. 누군가가 숨죽여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베이징이 우리를 버렸나요? 그들은 당신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더 존경할 뿐입니다. 이게 국제사회의 논리죠. 잠시 후 총리는 밖의 더위로 양복이 축축해진 채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통화의 붕괴를 보여주는 거대한 빨간색 차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라고 그는 중얼거렸어요. 완전히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요, 총리님. 당신은 신뢰를 과소평가하셨습니다. 한국은 시스템만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구축합니다. 그런 국가를 저버렸다는 건 더욱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법이죠. 그는 눈을 반짝이며 무겁게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에 호소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원래부터 배신당한 후에는 협상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한국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겠죠. 아이러니는 잔인했습니다. 10년 넘게 한국은 캄보디아에 4조 5천억 원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간 85만 명의 한국 관광객이 12억 달러를 지출하는 등 조용히 캄보디아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는 모욕과 오만한 행위로 그런 한국을 사라지게 만들었죠. 그날 저녁 저는 왕궁 근처의 한 호텔을 방문했습니다. 로비는 조용하고 샹들리에는 어두웠어요. 매니저는 책상 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잃는 것이 상처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그는 촛불을 밝히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을 잃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팔, 다리 전부를 도려내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냈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을 살리는 구원자였죠. 다음 날 아침, 일본, 싱가포르, 유럽연합이 한국의 동결에 동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캄보디아의 한 장관이 휴대폰을 흔들며 전략실에 뛰어들었습니다. 전 세계는 이걸 서울 효과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는 외쳤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이 우리의 규제 기관이라고 생각해요.
전고가 되자 사무실 창문을 통해 공황이 펼쳐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시장은 텅 비어 있고 환전소는 문을 닫았으며 국가 통화인 리엘화는 열흘 만에 18% 하락했어요. 그날 밤늦게 내각은 절박한 심정으로 소집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무역부 장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 어쩌면 러시아에 손을 뻗을 수도 있습니다. 총리가 그의 말을 끊었어요. 러시아가 반도체를 만드나요? 인공위성을 만드나요? 아니, 그들이 한국이 가진 것을 단 하나라도 가지고 있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역부 장관은 마침내 속삭였어요. 우리는 그들이 중국보다 작다는 이유로 조롱했습니다. 총리는 그를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렇게 망해버렸죠. 외국 분석가들은 이미 1997년 이후 가장 빠른 경제 붕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차분하고 계산된 철수는 IMF도 예측하지 못했던 도미노 효과를 촉발했어요. 주말이 되자 연료 수입이 중단되고 공장이 문을 닫았으며 6만 명의 근로자가 실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주지사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어두운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서 있을 때 주지사가 눈을 깜빡이더군요. 한국이 우리를 용서해 줄 것 같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용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불이 꺼진 후에는 신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전 세계는 캄보디아를 더는 믿지 않게 되었고 동정하지도 않게 되었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는 지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지사님, 햇빛을 사치품으로 착각하셨군요. 한국은 당신의 낮이었어요. 태양이었죠. 그리고 새벽이 되자 도시는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지평선에는 여전히 빛나는 한국 대사관 건물이라는 단 하나의 빛만이 눈에 띄었어요. 서울은 캄보디아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플러그를 뽑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젠 한국이 철수하면 어둠이 따른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죠. 캄보디아는 IMF의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그러나 프린스그룹 해체와 한국과의 협력을 조건으로 한 지원이라는 무자비한 답변이었습니다. 한국의 표준은 세계의 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거스른다면 캄보디아에는 그 어떠한 선택지조차 없게 되었죠. 다음 날 아침 국제 태스크포스가 한국 사이버 영장을 사용해 프린스 회장의 제트기를 비행 중 요격했습니다. 인터폴도 서울만큼 빠르게 단속하는 곳은 없다라고 인정했죠. 주말까지 국내 유동성의 40%가 증발하고 22%의 기업이 파산했으며 부채가 16억 달러 급증했습니다. IMF는 이를 전쟁이 없는 경제 붕괴라고 불렀죠. 그러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조치로 한국은 캄보디아 민간인에게 직접 긴급 구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항공기는 정부를 완전히 우회하면서 죄 없는 캄보디아 시민들에게만 식량과 의약품을 투하했습니다. BBC 앵커는 부패는 처벌하지만 국민을 버리지는 않는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저는 첫 문장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은 단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했다 라는 말이 펼쳐지기에는 너무 단순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었어요. 폭력이 아닌 신념과 기술, 당열로 싸운 국가의 조용한 승리였죠. 8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주보다 작은 나라가 범죄 제국을 해체하고 부패한 정부를 겸손하게 만들며 글로벌 신뢰의 균형을 재설정하는 데 8일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간 수년간 지속된 전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와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국가였죠. 제네바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전 세계 대표들이 타임라인을 재생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한 외교관이 저에게 몸을 기울이더군요.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한 건가요?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정확하게요.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요. 그것이 한국이 항상 하는 방식이거든요. 한국은 현대전쟁이 더 이상 미사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숙달에 관한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폭탄을 발사한 곳에서 한국은 알고리즘을 발사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군인을 파견한 곳에서 한국은 엔지니어를 파견했죠. 위성 데이터, 금융 AI,
실시간 외교 조정을 결합한 사이버 태스크포스는 지구상에서 가장 발전된 신속 대응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컨퍼런스의 한 미국 분석가는 그들은 우리가 상상만 했던 것, 즉 누구보다 빠르게 정의를 수호할 수 있는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라고 인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힘은 결코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잿더미에서 조국을 재건하고 굶주림을 발명품으로 바꾸며 청렴의 가치를 잊지 않은 민족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세상이 자신의 자금을 조롱할 때 그들은 효율성을 다듬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권력을 설파할 때는 정밀함을 실천했어요. 런던에서 이코노미스트는 모든 것을 요약한 헤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정복하지 않고 통치하는 나라. 도쿄의 한 평론가는 한국의 강점은 지배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잡기 때문에 무섭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때 도전적이었던 베이징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침묵은 곧 중국의 패배를 의미했죠. 한국에서는 서울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났습니다. 고층 빌딩이나 넌사인 조명뿐만 아니라 더 이상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국가의 집단적 자부심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였어요. 전 세계는 진정한 리더십이 어떤 모습인지 목격했습니다. 차분하고 윤리적이며 굴하지 않는 리더십 말이죠. 한 인터뷰에서 한 외신 기자가 저에게 묻더군요. 너무 극단적이지 않았나요? 한 나라의 경제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것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극단적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부패가 삶을 파괴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한국은 다른 사람들이 그럴 필요가 없도록 행동했습니다. 그것이 교훈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국민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세계화된 세계에서 정의의 경계를 재정의 했습니다. 청렴은 힘이고 기술은 그 목소리라는 메시지는 간단하면서도 멈출 수 없었죠. 마침내 런던으로 보고서를 보냈을 때 역사가 기억할 줄로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은 알고리즘과 탐욕의 시대에 정의 자체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그 엔지니어는 바로 한국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을 떠날 때 도시는 끝없이 살아 숨쉬는 제 아래에서 빛났습니다. 소음이나 혼돈이 아니라 목적이었습니다. 고개 숙이기를 거부하고 작은 채로 남기를 거부하며 자신이 누구인지 잊기를 거부하는 민족의 리듬이었죠. 그리고 비행기가 구름 사이로 날아오를 때 저는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그냥 이긴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 사이에 또다시 진화했어요. 다음 차례는 누가 될까요? 아니, 전 세계는 어떤 미친 국가더라도 절대로 한국인을 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죠. 한국이 그럴 엄두도 못 내도록 직접 스스로를 증명했거든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